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특히 강북에 있는 골목길의 간격 같은 것들을 보면은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간격과 비슷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걸어 다니면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재료는 달라요. 네네. 유럽은 돌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로 만들고 건축물을. 그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제 기후가 다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네. 강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에 대한 이해, 공통점을 파악하는 것. 사실 미래가 다가올수록 더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의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공간이 있겠죠. 아이들이 살아갈 공간에 대해 가장 흥미롭게 그리고 가장 쉽게 전해주실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의 주인공이실 때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교육 채널 처음 출연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제가 그렇게 사실 뉴스나 재테크 네, 그리고 그런 데서 정치 채널 중에서는 네. 종종 뵀었는데 네네네. 교육 채널은 처음입니다. 교육과는 인연이 없었던 걸까요? 네. 저는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 큰 아이들을 저는 가르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사실 계기가 좀 있었죠. 네. 이번에 유현준의 세계 건축 대모험이라는 어린이 도서 신간을 출간하셨잖아요. 기획을 하셨잖아요. 네네. 특별한 계기가 좀 있으셨을까요? 일단 건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세상을 읽어나가는데 건축을 통해서 읽어나가면은 훨씬 더 통합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지금까지는 주로 다 성인들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제가 책이나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좀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좀 더 친숙하게 건축을 좀 자기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을 보는 하나의 시각을 키우는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친숙함이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낯설게 공간 건축에 대해서 생각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책도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네. 교수님 인터뷰 준비하려고 책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거의 건축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건축을 약간 부동산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으로만. 네. 네네. 투자의 대상이나 재테크나 이런 쪽으로는 건축에 관심이 되게 많지만은 사실 건축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엄청난 결과물로서 존재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읽어나갈 수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즐길 수 있는 공간이란 것도 저는 교수님 유튜브 보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네. 건축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요. 근데 어린이들은, 친구들, 학생들은 더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런 렌즈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면은 어렸을 적부터 자기만의 렌즈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전혀 이제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은 네. 계속 나이 들어서도 모르고 살겠죠.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이게 여러 개의 과목으로 나눠져서 학문들을 배우잖아요. 네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실은 그 많은 다양한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걸로 배우지는 않고요. 계속 하나의 섹터로 나눠져서 칸막이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교육들을 받지만은 그 지식들이 사실 창의적이 되려면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이 횡으로 연결되어서 융합될 때 새로운 창의력이 생겨나는 건데 그거를 하나로 엮어주는 그런 기존의 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음식을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반찬도 있지만은 그거를 하나로 담아주는 상이나 쟁반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플랫폼이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건축은 사실은 이 모든 다양한 학문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좋은 쟁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은 사실은 뭔가를 만들 때 일단 정치적으로 결정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통합도 있어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받쳐줘야 되는 거고 과학적으로 당연히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등등이 그 시대에 어떤 경제, 정치, 사회, 기술, 문화 등등이 있는지를 알려면은 그 건축물만 바라보면은 다 그 스펙트럼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배우는 것들을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들을 다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건축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훈련이 잘 된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창의력도 키우고 그리고 통시적인 시각도 갖고 통찰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으로 첫 번째 건축물이 공간이 피라미드였어요, 이집트에. 그 이유가 또 있으셨을까요? 일단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아는 건축물 중에 제일 유명한 건축물이 그렇죠. 피라미드고 인류 초창기의 건축물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거의 원래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거를 보게 되면은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국가와 경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종교하고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 어려운 걸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에는 피라미드가 항상 제일 관심을 끄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이 앞으로도 여러 권이 나오겠지만은 이게 하나의 국가를 안다는 거 혹은 국가나 뭐 사회를 이해한다기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자 하는 게 핵심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5,000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은 유전적으로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의 규모가 좀 달라지고 그 당시에 기술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인 건축물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그것들을 다 각 시대별로 다 이해를 하다 보면은 공통 분모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이해를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해가 되게 되면은 그 미래에는 어떻게 인간이 그 적용이 될 것이고 이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나가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과거의 단편적인 지식을 얻는 데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가 있었고 몇 년도에 뭐가 지어지고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게 만들어진 배경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키워나가야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만드는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과 뭐 이런 등등도 결국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어떤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들도 다 커버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은 다음 시대에서는 더욱더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뭐 몇 년도에 피라미드가 어디서 지어졌고 뭐 무슨 왕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이걸 만든 인간이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 대한 거를 뭐 너무 거창하게는 아니지만은 조금 더 이해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변화무쌍한 이제 미래에 더 제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스포 좀 해주세요. 몇 권이 또 어떤 공간들이 소개되는지 스포 조금만 해주신다면요. 출판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달라지나요?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확정되지 않고 다음 권은 확정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도 몇 권이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한 50권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 만드시니까. 에펠탑도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에펠탑도 있고 그다음에 아람브라 궁전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복궁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까지 포함인가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유럽이나 이런 서구의 건축물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었던 많은 국가들을 이해를 하려면은 저는 제 생각에는 꼭 한번 다뤄줬으면 했던 거는 불국사하고 석굴암입니다. 불국사하고 석굴암을 통일신라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한반도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불국사하고 석굴암이 있는데 석굴암은 사실은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거의 판테온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왜 이 한반도 끝자락에 판테온과 똑같은 700년 전에 만들어졌던 판테온과 똑같은 건축물이 지어졌을까? 이거를 이제 추측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해양 무역이 많이 동신라까지 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고 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석굴암 같은 건축이 그 한반도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고려나 조선에는 왜 그런 일이 없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사람이 사고방식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들었어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는 공간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역사서 같은 걸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공간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횡으로 연결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석굴암을 봐도 판테온이 떠올라야 되는 거고. 그렇게요? 시간적으로 보지 않고 공간적으로 보면은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들끼리를 횡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좀 자유로워져요. 그렇게 그걸 하기에 제일 좋은 게 건축인 거고. 그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더 사람이 창의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기에 제일 좋은 게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은 똑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축과 도시를 보는 건데 음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와 그 당대의 기술에 의해서 어떻게 다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유럽을 가면은 우리나라하고 우리 한반도에 만들어진 도시들과 유사한 거는 뭐고 다른 점은 뭐구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특히 강북에 있는 골목길의 간격 같은 것들을 보면은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간격과 비슷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걸어다니면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재료는 달라요. 유럽은 돌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로 만들고 건축물을. 그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제 기후가 다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네. 강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에 대한 이해, 공통점을 파악하는 것. 사실 미래가 다가올수록 더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것들을, 차이점들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흐를 때마다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변하지 않는 걸 보는 게 중요해요. 변화하는 것만 막 따라가고 트렌드가 뭔지를 따라다니는 것보다도 네네. 중요한 거는 세상이 막 급변하고 바뀌는 것 같지만은 네네. 바뀌지 않는 걸 보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 사람의 본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력이라든지 네네. 뭐 여러 가지 등등 아주 단순한 이유지만은 네. 그것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미래의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건축은 사실은 그러한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고 추리하고 하는 거를 하기에 제일 좋은 분야예요. 해외 나갔을 때 이것만큼은 건축물을 보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팁이 혹시 하나만 들려주신다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의 그 제작 과정, 공사 제작 과정을 과정.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겉으로 드러난 거가 뭐 네. 위학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말고 네네. 다 외울 어쨌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네.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은 네. 일단 그게 엄청난 무거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예. 도대체 이 대리석을 어디서 갖고 왔으며 여기까지는 어떻게 끌고 올라갔을 것이며 왜 저런 모양으로 깎았을 것이며 예.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는 거죠. 피라미드다 그러면 피라미드는 이 만들어진 화강석이 이 주변에 없는 것들인데 그럼 저쪽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일강 상류 채석장에서 어디서 갔어? 갖고 왔을 가져왔을까? 것이고 그 운반할 때는 도대체 뭘로 운반했을까? 당연히 배로 운반을 했을 텐데 그 큰 돌을 배에 실으면은 얘가 가라앉을 거고 예. 그러면 수심이 얕을 때는 이걸 운반이 못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는 거죠. 그때 부모님의 리액션이 좀 네, 그렇죠. 있으면 좋을까요? 그거를 네. 약간 질문을 하면 좋겠죠. 저 돌이 여기에서 주변에는 다른 건물들은 이걸로 안 지어졌는데 아마 카이로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네네. 것들은 화강석으로 안 지어졌거든요. 예, 예. 그럼 피라미드만 왜 유독 재료가 다를까? 그 얘기가 뭐 어떻게 옮겼을까? 예.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질문을 던졌는데 네. 자기는 답을 몰라. 네. 그럼 맡기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질문 자체를 안 하죠, 교수님.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네. 본인이 답을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질문하는 게 사실 훨씬 중요하지. 답을 하는 거는 정말 모르시면은 네.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무슨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돌을 움직일 때 물을 뿌리면은 왜 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서 마찰계수가 줄어드는구나. 그럼 네. 자연스럽게 과학의 지식들도 거기에 알수 접목되는 거죠. 예, 예.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무거운 돌로 만들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고. 왜 그랬을까? 이걸 당연히 만들기 어려워야 돼요. 예. 만들기 어려워야지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드러내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나무나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아무런 인정을 못 받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많이 하기 어려운 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이까지 돌을 쌓은 거고 뭐 등등을 막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건축이 되게 재미난 게 예.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거는 예. 한 단계만 밑으로 내려가면 몰라요. 양자역학을 조금만 한 단계 기울 가면 내가 어떻게 알아? 원심 분리기라는 네, 걸 내가 네. 본 적도 없고 모르잖아요. 전문지식인 예, 거. 엄청난 전문 지식이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은 눈에 보이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기 예. 때문에 우리가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지만은 네네. 건축은 되게 쉬워요. 네. 아주 단순한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재료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중간 과정을 상상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그거거든요. 남들이 검증해 놓은 지식만을 외워서 아는 아이들은 미래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세월을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않은 상상을 과감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하면은 누가 그런 얘기했는데 논문 갖고 와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무슨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맨날 다른 사람 따까리만 하는 인간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키우면 안 됩니다.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해야죠. 책을 쓰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주석이 별로 없는 책을 쓰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그냥 남들이 한 얘기만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거를 앵무새처럼 소비재 팔듯이 하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고요. 챗GPT가 더 잘하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예. 남들이 안 하는 사고를 과감하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한데 예.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예.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평균적인 사고를 하는 것들은 이제 누구도 못 따라갈 거라고요. 그럼 남들이 하지 않는 컨비네이션을 만들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 물론 그것도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더 잘하게 될 겁니다. 그 랜덤이라고 하는 것들을 막 넣음으로써. 네. 하지만 그나마 그것도 자기가 그걸 못하면은 네. 그럼 더욱더 도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꼭 결과물까지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사고하는 습관과 어떻게 보면은 용기를 키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내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자유로움, 사고의 자유로움을 어려서부터 되게 인커리지하고 그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가 네네. 저는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마치 이 건축에 대한 것들은 무슨 레고 블록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지식들을 어떻게 합쳐서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지는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건축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것들을 합쳐가지고 레고 블록이 다른 블록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뭔가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다양한 지식들이 있지만 그 지식들을 연결하는 그 연결 시멘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고방식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이게. 유아 때, 초등 때까지만 해도 건축 공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점점 더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저는 체감을 하거든요. 네. 중고등만 올라가도 네. 전혀 왜 그럴까요? 저는 아이들을 너무 텍스트로 교육을 시켜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원래 공간이 되게 친숙하거든요. 그냥 풀어놓으면은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면 모래밭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고 두꺼비집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일단 공간을 만드는 놀이죠. 두 번째는 자기의 몸을 쓰는 놀이거든요. 그걸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손을 집어넣고 내 몸을 써서 그 안에 있는 캐스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과 공간에 대해서 되게 밀접하게 아이들이 깨달으면서 그래서 네. 그런 정도로 아이들이 몸을 쓰고 공간에 대해서 파악하고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빨리 글자를 깨우치고 아. 글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끔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글을 통해서 사고하는 거를 자꾸 가르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시간적 사고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고도 필요하죠.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가 합쳐지면서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 문장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되면서 하나의 문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사고를 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기호라든지 텍스트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게 글자를 통해서 추상적 사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점점 저는 사고력이 도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한글을 안 가르쳤어요. 애들이 다들 남들 옆에서 책 읽을 때 저는 그 책에 있는 그림만 봤어요. 그림을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스토리일까. 그림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텍스트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관찰을 통해서 공간적으로 사고하고 뭐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보려고 하고 하는 쪽으로는 조금 더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수학 공부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근데 미적분학 같은 것들은 이게 도대체 내가 실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근데 나중에 제가 대학교 와가지고 수학과 학생이랑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배운 건데 진짜 수학의 고수는 공간 지각으로 수학을 푼대요. 뭔가 빨리빨리 풀고 뭐 이제 그 맞습니다. 방법만 파악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인간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별로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거라고 더욱더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이제 그게 이제 훈련이 좀 덜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 창의력이 근데 공간을 또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어졌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건축을 전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 고3 때 중고등학교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느 누구도 건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해줬어요. 네네. 우리 아시잖아요. 다 일반적인 분야가 건축가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도 거의 몰랐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는 야, 의사는 너무 힘든 직업 같고 치과 의사 정도 하면은 되게 정시에 퇴근하고 응급 상황도 없고 뭐 그러면 좋지 않을까?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잠깐 하셨었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문과일과 정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싫어하는 거는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시간에 쫓기는 걸 싫어해요. 제가 미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시간에 안 쫓기잖아요. 수학을 싫어한다기보다도 수학 문제를 시간에 맞춰서 푸는 게 싫어요. 저는. 항상 25문제를 60분에 풀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너무 싫어서 수학도 싫고 외우는 거 싫고 외우는 거 못하니까 의대도 못 가고 뭐 이러면 남는 게 건축가밖에 없어요. 만약에 지금 건축에 대해서
주변에 없어서 낯선 친구들. 근데 건축에 관심이 있어.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더 꿈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냥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학 가서. 네.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거 물어봐요. 중고등학교 때 건축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너 지금 무슨 공부하면 좋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건축책을 읽어야 됩니까? 네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건축사무소 얘기하는데 찾아가야 됩니까? 다 쓸데없고요. 예. 지금은 많은 공부를 할수록 좋아요. 어떤 그러니까, 분야든. 네, 그러니까 정말 폭넓게 많은 분야를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때가 좀 유리했다고 생각하는 게 학력고사 때 10몇 과목을 공부했거든요. 네. 그 선택 과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나마 그래도 몇 과목 줄어서 10몇 과목이 된 건데 그렇게 다양한 공부를 해놔야지 네. 나중에 건축물 하나를 볼 때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건축 전공책은 안 읽겠다고 했어요. 원칙을 정해놓은 게 네. 왜냐하면 다른 건축가가 해석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공부를 하면은 네네. 참고서로만 공부하는 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아류받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건축책은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나머지 것들을 통해서 건축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대기자 TV